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조직 생활 하시면서 이런 의문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의문이죠? 왜 우리 회사의 핵심 부소장이나 리더 자리에는 실무 능력은 진짜 하나도 없으면서 막 목소리만 크고 사내 정치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꼭 앉아 있잖아요. 아, 네네. 진짜 흔히 볼 수 있죠. 반대로 묵묵히 성과 내고 진짜 능력 있는 에이스들은 왜 그 리더 자리를 극구 사양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려고 할까요? 와, 이거 진짜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현대사회의 어떤 조직에서나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은 권력을 탐하고 유능한 사람은 권력을 기피하는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완벽하게 현대적인 조직 행동론의 핵심이 무려 3000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에 이미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유명한 기록이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사사기 9장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절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의 완벽한 정치 스릴러에 가깝죠. 네, 권력이 어떻게 불합리하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들의 그 침묵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또 그 파괴적인 권력이 내부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심리 해부학입니다. 그 과정이 진짜 구조적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거대한 권력의 흥망성쇠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보죠. 이 텍스트가 뭐랄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권력의 토대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면, 그 피로 물든 권력의 시작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드온,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죽고 난 직후의 상황이죠. 네, 그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는 과정이 완전 피도 눈물도 없는 현대의 그 적대적 기업사냥을 연상케 하거든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곧장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향합니다. 가서 외가 친척들한테 기막힌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잊지 마라. 나는 너희와 같은 뼈와 살, 곤육이다. 이러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제안을 덥석 수락했을까요? 글쎄요. 뭐 핏줄이니까? 아비멜렉의 말을 잘 보면요. 자기가 어떤 국가적 비전이 있는지, 통치자로서 무슨 능력이 있는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이 명분 딱 하나만 내세운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그러니까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자기 핏줄이나 혈연을 믿고 밀어주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상존 전략 아니었을까요? 물론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던 건 맞습니다. 그쵸. 무조건 이게 정치적 타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세겜 대중의 결정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완전히 해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네, 아데멜레이라는 인간이 가진 극단적인 잔혹성을 그냥 묵인해버린 거죠. 텍스트를 보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한테 투자금으로 줍니다. 와, 신전의 거룩한 헌금을 뺀 거잖아요. 그걸 개인 정치 자금으로 준 거네요. 그렇죠. 더 끔찍한 건 그게 암살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은치 10개의 용도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한마디로 용역 깡패들을 고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싹 다 붙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치 10개로 형제 70명의 목숨을 산 셈인 거죠. 여기서 아비멜렉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메커니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왜 굳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처형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이게 철저히 계산된 공포 정치이자 충격 요법이거든요. 경쟁자들을 막 산발적으로 제거하면 그 과정에서 반대파가 결집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아, 시간을 주면 반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나로만의 아주 공개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잠재적 경쟁자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겁니다. 그 어떤 반대 목소리도 못 나오게.
그냥 공포로 억눌러 버린 거죠. 완전 잔혹한 독점이네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이 끔찍한 대학살을 두 눈으로 보고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게 참 비극적인 부분이죠. 오직 우리 지역 사랑, 우리 핏줄, 이거 하나만으로 살인마한테 권력을 쥐어준 거니까요. 도덕성이나 능력을 배제한 그 편가르기가 얼마나 괴물 같은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좀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학살극에도 아비멜렉이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뜩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 생존자 한 명. 네, 70명의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인물이 도망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리심상 꼭대기에 턱 나타나서는 아주 기묘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당장 복수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나무들의 우화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다루는 전체 기록에서 진짜 가장 날카롭고 천재적인 은유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고대 정치 풍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이 어떤지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으려고 나섭니다. 먼저 아주 훌륭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하지만 올리브나무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맞아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걸 놔두고 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이라면서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엔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대답하죠. 네, 나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버리고 내가 왜 왕노릇을 하겠냐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한테 찾아가는데 포도나무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만드는 내 역할을 버릴 수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당시 사회에서 정말 가장 유용하고 생산적인 식물들이거든요. 아, 확실한 쓰임새가 있는 나무들이네요. 네, 이들은 이미 생태계 내에서 압도적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열매, 포도주라는 그 확실한 성과물로 공동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들에게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라는 건 자신의 그 진짜 사명에 비하면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자기 본업을 잘하는 나무들이 정치를 딱 거부한 것, 이게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뜻 들으면 와, 권력욕도 없고 자기 일에만 충실한 참된 장인 정신이다 이러면서 박수를 칠 만하잖아요. 근데 상황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좀 무섭거든요. 정확히 그 지정이에요. 이 우화는 자기 분수를 아는 미덕을 막 칭찬하려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훈훈한 교훈이 아니군요. 오히려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어떻게 공동체의 파멸을 불러오는지 그걸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나무들이 다 리더십을 거절하니까 결국 나무들이 최악의 대안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네, 결국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맞아요. 열매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식물이죠. 근데 이 가시나무가 왕자리를 덥석 수락하면서 진짜 기가 막힌 취임사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대사 읽고 빵 터졌어요. 아니, 앙상하고 뾰족한 가시나무에 무슨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능한 독재자의 본질입니다. 아, 본질이요? 네, 가시나무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외형적인 지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랑은 완전 반대네요. 맞아요. 걔네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가시나무는 왕관을 써야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신에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즉 그늘이라는 불가능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대중을 속이는 겁니다. 게다가 곧바로 협박을 덧붙이잖아요. 내 밑에 복종 안 하면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하는데 결국 자기 통치 수단은 공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담은 산 꼭대기에서 이 우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들이댑니다. 너희가 내 형제의 70명을 참수하고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게 과연 정의로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선언을 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울 것이고
반대로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워버릴 것이다. 와, 이거 진짜 섬뜩한 경고네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잖아요. 네, 필연적인 인과율에 대한 통찰입니다. 불의와 학살이라는 불안정한 폭약 위에 세워진 권력의 유세는요. 외부의 적이 없어져도 결국 그 내부의 모순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요담은 이렇게 팩트 폭격을 날리고 몸을 딱 피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가시나무의 통치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요담의 말이 그냥 공포탄이었을까요? 상황은 정확히 3년 후로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텍스트가 아주 강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이요? 이거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에서 퇴마물로 바뀌는 건가요? 아, 그런 초자연적인 귀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70명을 학살한 그 피 묻은 권력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과정을 고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집단 사이에 불신과 배신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와 폭력으로 맺어진 이익 집단은요, 더 이상 착취할 외부의 적이 딱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인 거죠. 과연 세겜 사람들이 진짜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매복을 시켜서 아비멜렉 측 사람들을 막 강탈하고 치안을 어지럽혀요. 바로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네, 가알이라는 새로운 선동가가 나타납니다. 이 가알이 포도수확 축제 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술을 진탕 마신 다음에 아비멜렉을 마구 조롱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대체 누구냐?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하느냐? 차라리 내게 군대가 있었으면 그놈을 당장 쓸어버렸을 거다 이러면서요. 이거 보면 대중의 심리가 진짜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리는지 알 수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인마를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대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포퓰리스트의 선동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반역을 도모하는 거죠. 확고한 가치 없이 그냥 순간의 이익이나 감정에만 휩쓸리는 겁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내 정치의 현실판 같은 블랙 코미디가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가알이 술집에서 막 호기롭게 아비멜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세겜의 방백,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임명한 시장격인 수불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하, 맞아요. 수불은 겉으론 웃으면서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죠. 네, 완전 회식 자리에서 귀따가 하는 거 몰래 녹음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메신저로 찌르는 중간 관리자 같지 않나요? 가을이 사람들 선동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밤에 군대 끌고 와서 몰래 매복해라, 이렇게요. 여기서 스볼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가 아비멜렉한테 충성해서 고자질을 한 게 아닙니다. 아, 충성심이 아니라고요? 가을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커지면 자신의 그 시장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선수를 친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 내부의 암투인 거죠. 와, 배신의 배신이 꼬리를 무네요. 다음날 아침 풍경은 더 코미디예요. 가을이 성문 입구에 폼딱 잡고 서 있는데 저 멀리 산에서 아비멜렉 군대가 막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가을이 화들짝 놀라서 스볼한테 말하죠. 저기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불이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다, 이러면서요. 이게 엄청난 심리전이자 기만 전술입니다. 적군이 반격할 수 없을 만큼 완전 코앞까지 다가오도록 시간을 버는 가스라이팅이죠. 적들이 진짜 코앞까지 들이닥치니까 그제야 스불이 가면을 싹 벗고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입방정 떨면서 아비멜렉 업신여기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냐? 저들이 바로 네가 무시하던 군대다. 자, 나가서 싸워보시지? 이러면서요. 술자리 허세의 대가가 참 참혹하죠. 결국 가을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쫓겨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란군 수괴도 제거했으니까 아비멜렉의 권력이 다시 막 안정화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폭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해버려요. 네, 진짜 미쳐 돌아가더라고요. 반란 주동자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세겜의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음날 밭에 일하러 나온 백성들을 급습해서 학살하고 성을 완전히 점령한 뒤에 다 헐어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쫙 뿌리잖아요. 아니, 왜 굳이 그 비싼 소금을 땅에다 뿌린 걸까요? 고대 근동에서 성읍에 소금을 뿌린다는 건 완벽한 파괴와 생명 말살을 뜻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극단적인 저주죠. 와, 무섭네요. 아비멜렉은 단지 반란을 진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 기반 자체를 완전히 증오하고 파괴해버린 겁니다. 가시나무가 자기가 자라난 토양에 스스로 독을 뿌린 격이죠. 게다가 학살이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세겜의 엘그리 신전 망대로 도망친 남녀가 약 1000명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 1000명의 민간인들이요.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맵니다. 부하들한테도 똑같이 하라고 지시하고요. 그걸 망대 아래 쌓아두고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 숨어있던 1000명이 다 산채로 불타 죽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에서 우리는 요담의 우화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요담의 저주요? 네, 가시나무 밑으로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 경고 기억나시죠? 이게 그냥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불길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이제 요담의 경고 중에 딱 절반이 남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막 다 불태우고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겜의 불이 그를 덮친다는 걸까요? 이 스릴러의 클라이맥스, 데베스라는 성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겜을 잔혹하게 파괴하면서 권력의 쾌감에 완전히 취한 아비멜렉이 근처 데베스라는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갑니다. 거기도 점령을 했는데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아주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싹 도망쳐서 문을 잠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써먹었던 방식을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잖아요. 망대 문 앞까지 가서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지르려고 한 거죠. 내가 바로 불의 지배자다 이러면서 막 다가갔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망대 꼭대기에 있던 이른물을 어떤 여인이 무언가를 아래로 툭 던집니다. 그게 정확히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팍 떨어지면서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청취자 여러분,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맷돌 윗짝이었습니다. 네, 곡식을 빻을 때 쓰는 아주 무거운 돌덩이죠. 근데 보통 공성전에서는 방어용으로 큰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거든요. 텍스트는 굳이 이게 일반 바위가 아니라 맷돌 윗짝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 에피소드의 가장 소름 돋는 통찰, 완전한 아하 모먼트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까 아비멜렉이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무고한 형제 70명 죽일 때 어디서 죽였다고 했죠? 한 바위 위에로 죽였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기는 엄청 치밀하게 계획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바위 위에서 처형했는데 정작 자신은 이름 모를 여인이 툭 던진 맷돌의 머리가 깨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완벽한 시적 정의가 실현된 거죠. 게다가 맷돌은 본래 곡식을 갈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도구잖아요. 아, 밥 해먹는 도구니까요. 네, 그 생명의 도구가 생명을 파괴하던 폭군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뒤바뀐 역설적인 순간인 겁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의 행동을 보면 권력자의 허영심이 진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머리가 깨져서 치명상을 입은 그 찰나의 순간에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다급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빨리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후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조롱할까 두렵다. 이러면서요. 참 씁쓸하고도 기괴한 최후죠.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신경 쓴 건 자기 영혼이나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어요. 완전 체면만 차린 거네요. 네, 오직 대중에게 비칠 자신의 이미지, 권력자로서의 가오, 딱 그것뿐이었던 거죠. 결국 부하가 그를 찌름으로써 아비멜렉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텍스트는 이 거대한 피해 서사시를 이렇게 딱 마무리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폭약 위에 세웠던 요새가 결국 서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발로 끝난 겁니다. 진짜 한 편의 영화 같네요. 이 모든 붕괴는 누구 한 명의 오발적인 실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덕을 외면하고 맹목적인 연고주의를 택했던 대중, 그리고 얄팍한 선동으로 권력을 쥔 폭군, 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던 관리들의 암투까지 이 모든 구조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한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그냥 잔혹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그렇게 보기엔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아 있죠. 맞습니다. 영고주의와 편가르기로 시작된 무자비할 권력, 능력을 가진 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만들어낸 통치력의 공백,
그리고 결국 내부의 불신으로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메커니즘까지요. 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회, 혹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뉴스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내 본업만 잘하면 돼. 귀찮고 진흙탕 같은 리더십 자리나 사내 정치에는 엮이고 싶지 않아 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훌륭한 능력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할 때 권력의 공백은 반드시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위협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가시나무들이 꼭 차지하게 마련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사이 그 무능한 가시나무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피땀 흘려 가꾼 숲 전체를 불태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혼자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애초에 그 요담의 우화 속에서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그 귀찮고 짐스러운 왕의 자리를 수락했다면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그렇다면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에 가장 원하지 않는 자들, 책임을 가장 무겁게 느끼는 자들이 억지로라도 짊어져야만 최악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필요악인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포기하기 위해 요새를 짓고 횃불을 흔드는 사람들을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면서 나는 내 열매만 잘 맺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깊고도 묵직한 분석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때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